자, 이번에는요, 우리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필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우리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세포질이라고 하는 용액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세포 소기관들을 다시 좀 분류를 한다면 이 세포 소기관들이 막구조물들이 있고요. 막구조물들이 있고요. 인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는 막구조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소기관들이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액이죠. 그래서 그 물과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 소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좀 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누었어요. 알겠죠?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막구조물 있죠? 이런 애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소기관들을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이 없는 소기관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이 없는 소기관 중에 하나를 제가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리보솜이라는데요. 그 단백질 합성 기구 있죠? 걔에 대한 얘기를 살짝 같이 넣고 나머지는 다 뺄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여기 그 교재 내용이에요. 그 필기 노트를 보시게 되면 세포 소기관의 분액이라고 되어서 이걸 이제 세포 분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분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 분액을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은 이 원심분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원심분리기라는 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험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시험관 두 개를 놔두고 이렇게 돌립니다. 빙글빙글 돌면은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딱 쓰죠. 이게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딱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림이요. 그 원심력이 양쪽으로 작용하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힘은 이제 이 방향으로 받치게 되는 건데, 그 힘을 우리가 중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심력을 중력, G값, 그래비티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회전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RPM 값, 로테이션 퍼 미닛, 1분당 몇 번 회전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당연히 회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심력이 센 거고요. G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심력이 센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원심분리기란 걸 하게 되면,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가 클수록 원심력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분리해요? 크기에 따라서 또는 밀도에 따라서 용액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분리합니다. 용액 내에 성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심분리라는 방법이거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용액 안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건데, 적절한 속도로 분리입니다. 그럼 그 속도가 어떻게 적절하냐면, 큰 것들은 떨어뜨리고요. 이쪽 방향 간다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여기 가라앉아 있으니까 침전물이 된 거지. 작은 것들은 가라앉지 않는 속도예요. 속도를 아주 높였어. 중력을 아주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게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적절한 속도 돌리게 되면 큰 것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높은 것들은 가라앉고, 밀도 낮은 것들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기관들, 특히 막성 소기관들을 이제 분류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시험관을 준비해 가지고요, 세포를 파쇄시켰어요. 세포 파쇄액입니다. 그 세포 파쇄액을 집어넣고 원심 분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가라앉았다고 돼 있어요? 핵이 침전된 거죠. 핵이 침전되었죠. 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 파쇄액 중에 나머지 것들이 있겠죠. 이걸 이제 상층액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 상층액 있죠. 상층액. 이 상층액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 상층액을 가져와요. 그래서 뭐예요? 또다시 원심 분리를 한 거죠. 자, 이때 점점 어떻게 할까요? RPM 값을 높여가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심분리 했을 때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 원심분리 했을 때 속도가 있고요. 세 번째 원심분리 속도가 있고요. 네 번째 원심분리 속도가 있고요. 다섯 번째 원심분리 속도가 있어요. 점점 어떻게 해요? RPM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RPM 값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G값이 증가되겠죠. 그래비티 값이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번에 상층액을 가져다가 원심분리 했는데
더 높은 속도로 돌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생긴다는 거지. 그 침전물이 뭐예요? 침전물이 이번에 엽록체가 되는 거죠. 식물대포라면 엽록체. 엽록체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럼 또다시 그 위에 있는 것은 상층액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상층액을 가져다가 또다시 원심 분리한 거죠. 그럼 이번에 뭐가 떨어져요? 미토콘드리아하고 리보솜하고요. 리소솜하고요. 포옥솜이 떨어진 거죠. 그럼 또다시 상층액을 가져다가 또다시 원심 분리해. 그럼 뭐가 떨어져요? 소포체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는 사실은 꽤 큰 편이긴 한데 얘가 원심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좀 작아져요. 그래서 아래쪽에 다음 한 네 번째 단계에서나 분리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리가 되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막성기관들이거든요. 막성기관들. 하나가 더 간 게 이제 리보솜이죠. 마지막 단계 리보솜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막성기관은 아닌데 단백질 덩어리가 좀 큰 편이에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꽤 큰 편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 분해 과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세포 분해 과정을 얘기합니다. 세포를 분해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셀 프랙셔네이션, 즉 셀을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포 분해 과정인 거죠. 자, 떨어지는 순서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떨어지는 순서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핵 떨어지고요. 엽록체 떨어지고요. 그럼 식물세포라면 엽록체 떨어지겠지만 동물세포는 안 떨어지니까 생략해야 되고요. 동물세포는. 그 다음번에는요. 미토콘드리아, 포옥시좀, 동물세포라면 리소좀. 이런 게 떨어지죠. 동물세포라면 리소좀. 식물세포라면 리소좀 없죠. 자, 그 다음번에 떨어지면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번에 리보솜. 그러면 분핵에서 뭐 네 번째 분핵에서 들어있는 소기관의 특징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거죠. 식물세포를 분핵을 했을 때 세 번째 분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핵에 들어있는 소기관의 특성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매우 어렵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세포 분핵에 따라 분류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세포 소기관별 분류를 할 건데, 자, 막성기관들 먼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 리보솜.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가로해 놓은 이유를 알겠습니까? 막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소포체, 그 다음 골지체. 이렇게 네 개를 먼저 배울 겁니다. 얘네 네 개를 묶었어요. 내막계이고 유전자 발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즉, 핵 안에 들어있는 게 유전자. 핵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를 통해서 분비 단백질의 만들어짐과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출제 나올 때 항상 이거 묶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도 묶었어요. 자, 그 다음 리소좀 또는 액폰데, 동물 또는 식물에 있는 것. 이건 세포내 소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내막계. 내막계라고 하는 애들은 이 소포체 있죠. 얘가 이제 막을 합성하는데 이 막을 합성하는 이 소포체가 막을 합성했는데 이 막을 다 받아요. 이걸 이제 내막계라고 부릅니다. 내막계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세포막도 들어가요. 세포막도 내막계에 들어갑니다. 세포막도 이제 받으니까요. 자, 포옥솜은 따로 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따로 뺄 건데 얘네는 스스로 막을 만듭니다. 스스로 막을 만들어요. 얘네 세 개는 스스로 막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스스로 막을 만들어요. 예? 이거 외막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죠? 내막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인데 이걸 내막계라고 영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는데 나중에 이름이 좀 변형이 된 거죠. 소포체가 주는 만들어주는 막을 받는 애들을 내막계라고 하자. 그래서 이 세포막도 들어가요. 그런데 얘들은 스스로 막을 만들기 때문에 내막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소포체가 만드는 막을 맞춘 건 아니니까. 자, 에너지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볼 건데 여러분 기타는 막성 구조물은 아니니까 따로 빼가지고요. 세포 골격과 연접 이렇게 볼 거고요. 그다 끝나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내막계의 생성과 진핵세포 형성 이 과정 우리 설명드렸죠. 소포체하고 먼저 핵이 만들어지고 골지체, 리소솜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든지 엽록체 외부에서 유입되었죠. 액포, 리소솜은 내막계 일원입니다. 핵이라든지 소포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리소솜 이건 다 내막계의 일원이죠. 소포체가 막을 만듭니다. 그죠? 자, 그림은 여러분 참고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핵이에요.
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핵질이라고 부를 겁니다. 핵질. 핵질에는 인이라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인도 따로 빼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핵막은 두 개의 막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이에요. 이걸 이중막이라고 불러요.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인 것을 이중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바깥쪽에 있는 막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쪽에 있는 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포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포체가 만드는 막을 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이런 막을 우리가 조면소포체라고 부르죠. 리보솜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80S 리보솜. 막이 붙어 있죠. 자, 막에 붙어 있는 게 안 보여요. 이걸 활면소포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인지질은 얘가 만듭니다. 인지질을 만들어서 공급받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지. 그죠? 다 연결받을 수 있어. 자, 핵은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죠.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핵공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접혀 있는 구조를 이제 시스테나라고 불러요. 접혀 있는 구조를 시스테나라고 부릅니다. 접혀 있는 구조는 시스테나. 그림들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죠. 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핵은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막이 소포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중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예요. 인지질 이중층. 이게 막인데 이게 곱하기 2 있다. 이게 이제 이중막이죠. 인지중층이 두 개 있다. 이게 이중막입니다.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DNA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얘들은 이중막 가지고 있어요.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얘들은 이중막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DNA, 즉 유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이중막입니다. 왜냐하면 이중막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보호가 잘 되겠죠. 막을 두 겹으로 쳐놨으니까. 선택적 투과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중막 구조 가지고 있는 애들은 DNA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핵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재돼 있다 이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 DNA 갖고 있습니다. 염색체의 구조가 이제 있죠. 복잡합니다. 진핵세포 염색체의 구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선형의 DNA 플러스 수많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는 여러분 제가 D단원 가서 염색체 구조 얘기할 때 자세하게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핵 안에서 전사하고 가공이라고 합니다. 전사한다는 것은 RNA 만드는 것이고 그걸 가공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그 RNA를 이제 1차 전자체라고 부르는데 1차 전자체의 종류들을 표현한 겁니다. 종류가 뭐 많죠. 자, 가공을 합니다. 그럼 가공을 하면은 가공된 RNA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mRNA라는 말은 잘못 적은 거 이 친구가 완전한 RNA 또는 성숙한 RNA라고 표현합니다. 성숙한 RNA라고 적습니다. 성숙한 RNA. 네, 성숙한 RNA. 또는 완전한 RNA. 완전한 RNA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들의 종류를 이제 아래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rRNA라고 하는 것은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예요. 리보솜을 갖다가 구성하는 RNA다. 그래서 앞에 R자가 있습니다. 리보솜의 약어예요. 리보소멀 RNA. 그럼 리보소멀 RNA라고 하는 것이 가공되기 전에는 프리 rRNA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으니까 프리 rRNA. 자, tRNA는 트랜스퍼 RNA,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RNA. 그죠?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RNA입니다. 예. 자,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RNA는 특정한 RNA를 부숩니다. 특정한 mRNA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수는 역할. 마이크로 RNA. 앞에 있는 건 이제 마이크로 RNA죠. 자, 여기 mRNA라고 하는 건 제가 잘못 적었다고 했죠. mRNA 따로 적어놓는 게 좋겠어요. 자, mRNA 앞에 있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요? 프리 mRNA. 프리 mRNA라고 부르겠죠. 프리 mRNA. 자, 이렇게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얘들입니다. 나머지 위에 세 개들은 전부 다 기능성 RNA들이죠. 밑에 있는 mRNA가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하죠.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합니다.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하죠. 이 mRNA를 가지고 뭐 합니까? 단백질을 생성할 수가 있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갖고 있죠. 어디에서 이 정보가 쓰일까요? 리보솜에서 쓰이는 겁니다.
자, 핵입니다, 여러분. 핵. 핵의 특징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핵에서 뭐 한다고요? 네, 전사하고 전사광이랍니다. 그러면 핵 안에서 이거 다 발견되는 애들이죠. 프리 RNA, rRNA 다 핵 안에서 발견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이해가요? 각각 RNA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능성 RNA들도 있고요. mRNA, 정보를 주는 RNA도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들을 아셔야 돼요. 뭐 다 암기사항인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더넌 가면 전사에 관련 자세하게 배우고 전사와 강도 자세하게 배워요. 오늘 하는 내용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는 내용이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베이입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뒤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뭐 선행학습이라고 할까? 이런 느낌들입니다. 자, 핵 안에는 인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인이 있어요. 핵 안에 인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을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자, 인에서 하는 일은 뭐합니까? 인에서 하는 일은 rRNA 합성합니다. 여기 이제 이 친구의 핵인을 이렇게 가루를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인은 이렇게 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핵 안에 있는 인이라고 해서 핵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rRNA와 단백질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40S와 60S의 조합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리보솜 소단위체는 두 개 덩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60S가 되는 거고, 요거 40S가 되는 거거든요. 합치면 이제 80S입니다. 100이 아니네요, 그지? 진핵세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원핵세포. 역시 두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 게 50S고 아래 게 30S입니다. 합하면 70S. 이렇게 되죠. 원핵세포의 경우는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40S, 60S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두 개 덩어리 합쳐졌으니까. 뒤에 건 약간 글씨 형태 다르죠, 여러분.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 여러분. 유사 분열할 때, 이건 분열할 때 배웠거든요. 디단원. 이것도 디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핵 안에 보게 되면은 핵 안에 유전자들이 들어있잖아요. DNA 들어있습니다. 유전자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mRNA 만들 수가 있고 전사와 가공. 전사하면 프리 mRNA, 전사와 가공하면 mRNA. 어떤 것들은 tRNA 만들 수도 있네요. 유전자 A로부터 tRNA가 만들어졌어요. 그지? 그럼 프리 tRNA, tRNA. 이런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핵공통에서 빠져나가죠. 자, 리보솜의 조립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보솜의 조립은 이거 인에서 일어납니다. 인에서 일어나죠. 이거 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에서. 그러니까 핵에는 인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rRNA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도 만들어져요? 리보솜도 만들어지죠. 잠깐 그림 앞에 거 그림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핵이거든요. 핵에 여기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 보이시죠?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 이게 이제 인입니다.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인이거든요. 이 인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지금 뭐예요? rRNA도 합성되고 단백질도 지금 리보솜 단백질 만드는 거죠. 자, 리보솜 합성에 관여하는 막이 없는 소기가 이렇게 돼 있죠. 핵 안에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이곳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rRNA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 리보솜 단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리보솜 단위체 안에 그 rRNA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만들었어요? 지금 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러한 그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이미 이제 조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낸 애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리보솜의 단위체들 40S와 60S, 자 보시면 40S, 60S 둘이 이제 합쳐집니다. 얘가 지금 mRNA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mRNA거든요. 얘가 mRNA인데 이 mRNA에 가서 들러붙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tRNA 보이십니까? 아미노산 운반해 오죠. rRNA는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럼 이 아미노산 운반되어가지고 딱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폴리펩티드라는 거죠. 폴리펩티드. 폴리펩티드가 이렇게 쭉 붙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번역의 이러한 모습이죠. 번역. 트랜슬레이션은 번역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mRNA 정보를 tRNA가 운반하는 아미노산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때 단백질 합성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리보솜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80S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진핵세포니까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 보이는 게 특징이라는 거지.
자, 다음 거 얘기할게요. 자, 신호펩타이드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호펩타이드인가를 인식할 수가 있다. 처음에 이게 이제 mRNA라고 했고요. 이건 리보솜이죠. 그럼 tRNA가 운반해주는 tRNA가 가져오는 아미노산들이 붙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 이 단백질 앞에 신호펩타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호서열이 있습니다. 신호서열. 우편 번호 갖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편지를 보내면 거기 우편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메일 보내면은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앞에 있는 거예요. 아미노산 서열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서열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호펩타이드라고 하는 서열이라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예, 소포체에 따라서 골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리소솜 또는 막 분비 단백질 만드는 데 가는 거죠. 이게 신호펩타이드라는 것이 적혀 있으면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호서열이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신호펩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이 조면소포체에 붙지 않고 세포질에서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유리보솜. 그럼 뭐가 돼요? 세포질에 단백질을 만들어 놓고 핵으로 갈지 미토콘드리아 갈지 엽록체로 갈지 포옥션 갈지 그건 저기에 적혀 있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신호서열을 가지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딱 그 폴리페프티드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제 우편 번호를 보는 거예요. 우편 번호를 봐요. 우편 번호가 뭐예요? 신호펩타이드라는 우편 번호예요. 신호펩타이드라고 불리우는 우편 번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끌고 조면세포체에 가서 붙어요. 얘가 직접 가서. 그래서 조면세포체라고 하는 건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착 리보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가 신호펩타이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호펩타이드가 없으면 세포지에서 번역을 그냥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럼 그 단백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신호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정해진다는 거죠. 핵으로 갈지 미토콘드리아 갈지 엽록체 갈지 포옥션 갈지. 알겠어요? 자, 이 내용 여러분 다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배운 게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와닿으면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공부를 뭔가 하신 거죠. 이게 와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뒤에 가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배우고 144페이지 책을 펴보시면요. 거기에 번역되는 마지막 과정에서 단백질의 가공 분류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 근데 지금 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나진 않아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죠?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로 갈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갈지 정해지는 것은 우편 번호가 있듯이 이미 단백질에 서열이 적혀 있어요. 아미노산 순서대로 적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 이게 신호펩타이드라고 하는 신호서열이 있으면 소포체로 가서 붙는다고 했어요. 그럼 소포체를 거쳐가지고요, 골지체 거쳐서 리소솜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요, 없으면은 세포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끝나게 되는 거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포옥션도 간다는 거죠. 분류를 이원화 시켜놓고 또다시 세부적으로 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출게요. 여기에 초점 맞출게요. 자, 먼저 리보솜에 대한 걸 간단하게 먼저 보고 그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리보솜이라는 애가 있었죠. 자, 얘들은 번역이 일어난 장소였어요. 번역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원의 세포에는 70S라고 했어요. 30S, 50S 합쳐졌고요. 진의 세포라면 80S라고 했어요. 40S, 60S 합쳐졌죠. 자, rRNA와 리보솜 단백질 어디서 복합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인에서 합성이 된 거죠. 인에서 얘들이 조립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죠.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mRNA가 끼어져 있는 게 보이시고 수단위체 보이시죠? 진핵세포라면 40S고요. 대단위체는요? 60S예요. 지금 뚜껑 씌워진 거 보이시죠? 자, 얘가 tRNA예요. 얘가 tRNA입니다. 이 tRNA가 지금 보시면은요, 아미노산을 갖고 온 거죠. 여기 끼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다시 tRNA가 또 올 거예요. 여기에. 그럼 아미노산이 또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연결시키게 되면 이게 쭉 길게 연결될 거 아니야, 앞으로는. 그지? 그런 모습 보였던 거죠, 아까. 그지? 자,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A라는 자리는 아미노산 갖고 온 자리예요. P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P 자리는 폴리펩타이드, P. 예. 즉, 폴리펩티드가 연결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나가는 자리야. exit 나가는 자리죠. exit 나가죠. 자, 요거 AUG라고 하는 서열이 좀 보이시는데 요게 코돈이에요. mRNA에 있는 코돈. 그 코돈에 가서 결합한 게 보이시죠? A는 U와 만난다. C는 G와 만난다. 우리가 핵산 배울 때 했던 얘기들인데, 즉 mRNA와 tRNA가 서로 상부적으로 만남으로써 운반되어 오는 아미노산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 자세하게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배우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지금 뭘 알아야 돼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핵에 인해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해요. 번역 어디서 해요? 세포질에서 해요. 세포질에서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이 끼워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세포에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을 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폴리펩티드 만들어졌어요. 폴리펩티드에 뭐가 있어요? 신호서열이 있어요. 신호서열이 펩타이드, 신호펩타이드야. 신호펩타이드. 그럼 어디로 가요? 조면세포체에 붙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주에서 번역을 시작하는 거죠. 자, 소포체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여러분, 소포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고, 골지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다시 정리해드릴 거예요. 자, 소포체 보세요. 조면소포체죠?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에요. 겉이 거칠어요. 왜?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어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뇌강 안에서 단백질을 지금 집어넣거든요. 자, 보세요.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죠. 프로테인 폴딩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수화물 첨가하기 시작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요. 막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뇌막에 공급해요. 물론 대부분의 막은 활면소포체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가지고 여기 리보솜이 여기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리보솜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리보솜이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넣어준 거예요. 얘들이 단백질이에요. 이런 단백질, 이런 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 내강에 있는 단백질. 얘가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 안쪽에 있고 막에 있죠. 이동을 하면 안쪽에 있고 막에 있죠. 그대로 나간 거 보이세요? 그지? 자, 그러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이 만드는 단백질은 소포체 단백질일 수도 있고 골지체 단백질일 수도 있고 리소존 단백질일 수도 있고 또는 세포막이죠. 세포막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동하기 때문에 즉 신호서열이라고 하는 애가 신호펩타이드라면 신호펩타이드는 조면소포체로 가는 걸 수도 있고 골지체로 가는 걸 수도 있고 리소솜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세포막으로 가는 걸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활면소포체 역할. 스무스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활면소포체 뭐 하는가 외우는 거예요. 지질 성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플러스 인지질도 많이 만들죠. 인지질 무지 많이 만들어요. 자, 칼슘 저장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특히 근육 감면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독성 제거 잘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간 독성 제거 잘하죠, 여러분. 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참고예요. 참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종류 자체가 용이하다. 이거는 조면소포체 얘기인데, 그지? 조면소포체하고 골지체 얘기예요. 여기 뒤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면소포체 골지체 얘기예요. 소포체가 발달되어 있다.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애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그런 세포인데 인슐린을 만들어서 분비하려다 보니까 이런 소포체 골지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더 가볼게요, 여러분. 골지체 얘기예요. 골지체 조면세포체에서 유래되어서 넘어오는 거죠. 단백질 산화를 첨가해요. 조면세포체에 첨가한 것 이후에 더 첨가하는 거예요. 일부 펩타이드는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뭐 몇 가지 얘기들을 더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자, 골지체는 특정한 고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다당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골지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식물세포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셀룰로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비셀룰로스성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셀룰로스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셀룰로스라는 건 아니에요. 셀룰로스는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얘는 세포질에서 생성돼요. 제가 분열할 때 이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분열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지체까지 얘기를 해봤죠. 자, 이제는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제가 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좀 핵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핵에 뭐가 있다고요? 유전자가 있잖아요. 핵에 유전자들이 있었죠. 그 유전자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여러분 전사했었죠. 그럼 전사하면 만들어진 게 1차 전사체였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성숙한 RNA가 만들어졌죠. 머추 RNA 만들어졌습니다. 종류 있었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mRNA가 있었고 tRNA가 있었고 rRNA가 있었어요. 그때 mRNA는 유전 정보 역할을 했었고 tRNA는 암에서 운반해내고 rRNA는 요거 리보솜으로 조립이 됐었죠. 인에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이제 세포질이죠. 자, 세포질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번역. 자, 여기서 번역이 일어났죠. 번역. 번역이 일어날 때에는 긴 mRNA하고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들이 붙었고요. tRNA라고 하는 애가 아미노산을 운반해왔죠. tRNA라고 하는 애가 아미노산 운반해왔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쭉 붙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폴리페프티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폴리페프티드의 앞부분이 이게 신호서열인데 이게 신호서열이라서 소포체 가서 붙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죠. 이거 소포체로 가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앞에 부분이 자, 이 앞에 부분이 신호펩타이드라면 어디로 갔다고요? 예, 소포체로 갔죠. 그럼 세포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호펩타이드가 소포체 간데 쓰였고요. 소포체 내부에 단백질 만들어 넣었잖아요. 그럼 소포체에서는 단백질의 접힘, 폴딩을 했고요. 그 접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얘를 당도 첨가해가지고요. 당 첨가를 척해가지고요. 넘겼죠? 골지체로 넘겼죠. 그럼 골지체이 뭐냐면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단백질을 분류하는 겁니다. 분류해서 다시 야, 또 빽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 리소솜으로 보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야, 이거를 또는 세포막으로 보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포막과 만나지 않으면 그냥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비 단백질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비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게 골지체죠. 자, 신호펩타이드가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신호펩타이드가 없는 거거든요. 신호펩티드가 없는 대신에 다른 신호서열은 있어요. 다른 신호서열은 있기 때문에 다른 소기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식물이라면 엽록체, 클로로플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포옥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분류한다는 것을 얘기해 본 거죠. 여러분. 예, 분류한 걸 얘기해 봤어요. 분류하는 걸. 분류한 걸 얘기해 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거 그림 모식도를 제가 그려드린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핵에서 전사하고 가공이 일어나고 세포제에서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 번역을 일으키는 기구가 바로 리보솜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걸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소포체예요. 얘가 지금 소포체입니다. 조면소포체겠죠?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막단백질이 있고요. 여기 녹색으로 지금 그려놓은 것은 탄수화물 붙은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럼 넘겨가죠. 옮겨가죠. 옮겨간 거 보이세요? 골지체에서 더욱더 탄수화물 첨가하죠. 자, 리소솜으로 갈 수도 있어요. 리소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밖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결합하는 거 보이세요? 그대로 모양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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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결국 파란색이 바깥쪽으로 향하잖아요. 소포체 탄수화물 붙였는데 탄수화물이 바깥쪽으로 향해요. 우리 세포막에 있는 탄수화물은 세포의 바깥쪽을 향한다고 배웠는데 그 이유가 소포체 안쪽에서 이 파란 부분에서 탄수화물 붙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세포막과 구조할 때 이 얘기 했었는데 지금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조면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어디로 간다? 소포체로 간다. 그 다음 어디로 간다? 골체로 간다. 그 다음 어디로 간다? 분류니까 이젠 다양하게 가는데 백도 가능하고요. 소포체로 백도 가능하고요. 리소솜도 갈 수 있고요. 골체에 머물 수도 있고요.
세포만 갈 수도 있어요. 또는 분비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비단백질 이동 경로 아시겠어요? 분비단백질 이동 경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조면세포체, 골지체, 그 다음 분비죠. 수성 소낭. 이제 분비 소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비 소낭 또는 수성 소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이동한 다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이번에는 세포 내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걸 얘기할게요. 자, 리소좀입니다. 자, 리소좀과 식물세포에 있는 액포, 동물세포의 리소좀, 동물세포의 리소좀, 식물세포의 액포인데 얘네는 세포 내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 내 소화, 세포 외 소화라는 건 용어죠. 세포가 직접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소화를 한다면 세포 내 소화고요. 세포 외 소화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 먹어요. 이렇게 먹었어. 먹었을 때 이 안에 소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건 세포 바깥에 있는데 소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세포 외 소화예요. 내가 소화액을 만약에 내가지고 어떤 걸 녹여요. 그것도 세포 외 소화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는 세포 외 소화도 하고 세포 내 소화도 해요. 음식물을 우리가 갖고 들어와서 이 안에 소화하죠.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잃어버리는 게 없죠. 진균류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균류, 진균, 곰팡이류인데 얘들은 자기들이 소화액을 분비해요. 밖에다가. 잃어버린 게 많겠죠. 흩어질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포 외소화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포 외소화를 하는 것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것들을 보통 먹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세포 내소화는 세포보다 작은 것들을 먹을 때 쓰는 방식인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자, 세포 내소화한다는 거죠. 자, 거대 분자를 분해하는 가스분해 요소가 리소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포작용 갖고 들어오죠. 지금 보니까 이거 음세포작용 같은데? 그지? 음세포작용이죠? 자,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 펌프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안쪽에 되게 많아요. 내부가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내부가 산성 상태예요. 자, 그래서 거대 분자의 변성을 잘 일으켜요. 특히 단백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해를 잘 한다는 거죠. 자, 세포 내 소화를 하는 것은 손상된 소기관들을 파괴시킬 때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포작용 통해 갖고 먹거나 또는 손상된 소기관들이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같은 손상되었다.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자, 리소좀에 있는 그 가스분해 요소가 여러 가지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가스분해 요소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사실은 나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성 상태에서만 작용하는 가스분해 요소야. 자, 이 요소는 산성 상태에서만 작용해요. 산성에서만 작용하는 애거든요. 우리 몸에 여러분 위산 생각해 보시면 좀 쉬워요. 우리 위산. 위 안에 가스분해 요소 있어요. 펩신이라는 요소인데 그 펩신 요소는 언제 분해해요? pH가 2일 때만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얘들은 리소좀 pH 5 정도가 되었을 때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리소좀 하나가 터졌다 괜찮아요. 가스분해에서 흘러나도 괜찮아요. 왜? 세포질은 pH가 7이에요. 분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수가 터졌어요. 그럼 자가소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 세포가. 이걸 자살 캡슐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리소좀은 자살 캡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 자신도 소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식세포 작용하나 봐요.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 잘하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잘 잡아먹으니까. 그림 보시면 이게 식포가 잘 잡아먹는 거 보시죠. 자, 조면세포체 통해 가지고 골지체 통해 가지고 나오는 리소좀이 있죠. 리소좀은 가스분해에서 갖고 있잖아요. 융합을 해요. 그럼 이거 분해하죠. 분해한 산물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야. 재활용하는 거죠. 손상된 소기관이 있어요. 이것도 분해하고 싶은 거예요. 리소좀이 다가가는 거죠. 리소좀이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해를 하는 거죠. 먹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과 액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죠. 동물세포에는 리소좀,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있는데 둘 다 세포 내 소화를 하는 겁니다. 내포작용, 음세포작용, 식세포작용, 수용체 매개내포작용으로 들어온 애들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분해하면 이제 소낭 안에 들어있고 빼낼 수가 있거든요. 손상된 소기관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액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액포.
자, 액포도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있죠. 내부가 산성이에요. 그런데 저장한 능력이 있는 게 추가된 거죠. 뭘 저장해요? 물. 다른 것들도 저장합니다. 노폐물도 저장하는 게 특징이니까. 근데 물이 저장된 게 특징이에요. 세포 내 물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포질에 물이 부족하다. 액포 내 물이 나온다. 여러분 이거 그림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액포라는 게 중앙에 크게 있거든요. 저수지예요. 저수지가 하는 역할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저수지 왜 만들어요? 물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농사 지을 때 저수지에 물 저장되어 있는 거 가뭄 들면 쓰잖아요. 똑같아요. 세포질 부분에 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세포질에 모든 중요한 성물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부족해요. 그럼 액포가 물을 주는 거예요. 세포질에 물이 많아요. 그럼 액포가 물을 다시 가져오죠. 그죠? 그 말이에요. 자, 세포 내 물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세포질에 물이 부족하다. 그럼 세포 밖으로 방출시킨다. 세포밖에 아니라 액포. 액포 밖으로 방출되는 거죠. 물론 세포라고 상관없어요. 세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액포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액포, 그렇게 보는 게 낫겠네. 이거 여러분. 세포 밖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물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액포 내에 있는 물이 세포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이렇게. 얘가 나와서 얘가 나간다 이게 아니라 얘가 나갔기 때문에 얘가 1번이고 그다음 얘가 2번이에요. 반대로 이게 들어오는 게 1번 그럼 안으로 들어오는 게 2번이에요. 알겠죠? 항상.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는데 이건 뭐 출제가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액포라는 걸 중심으로 물질송이 증대돼요. 왜? 액포가 중앙에 탁 차고 있으면 들어있으면 이들 간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물질들이 세포막과 만나기 쉬워져요. 그럼 물질송이 증대될 수가 있고요. 순환되는 속도가 증대돼요. 요 사이로 통과하는 물질들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죠. 빙글빙글 도는 애들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순환 속도가 증가돼요. 여러분, 그 공간이 좁아지면 순환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했을 때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바람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고층 건물들 사이로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 안쪽으로 이제 공기가 싹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체의 흐름은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층들 사이로 이렇게 싹 서 있으면은 바람이 빨리 불어온 걸로 느낄 수 있거든요. 비슷해요. 액포라는 게 있으면 이 사이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액의 흐름이 빨라져요. 액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물질 순환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부 구조가 지지된다. 이게 탁 들어차 있으니까 전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데 좀 유리한 거죠.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요, 세포 호흡한다, 광합성한다는 건데, 이건 뒷단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뒷단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포옥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요. 제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구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기 좀 볼게요. 이걸로 구조만 볼게요, 여러분. 엽록체 구조 모르고 하면 좀 창피하니까, 그지? 자, 엽록체는 이 판에 있다라는 거고요. 엽록체를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막, 외막과 안쪽에 있는 막 내막이 있고요. 그 안에는 막성 구조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틸라코이드라고 불러요. 자, 막 구조물 내막 안에 있는 것은 스트로마하고 틸라코이드 두 개 이렇게 가세요. 스트로마하고 틸라코이드.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에 엽록소 있어요. 그래서 얘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소위 명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명반응하죠. 자, 스트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틸라코이드의 바깥쪽 공간을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스트로마.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자, 스트로마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안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반응. 켈빈이라고 하는 반응이고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스트로마에는 고리형 DNA가 들어있고요. 스트로마에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번역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틸라코이드 안쪽에 있는 공간 중에 스트로마하고 틸라코이드, 엽록체 안쪽에 있는 공간 중에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일어나는 반응들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미토콘드리아도 내막과 외막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또는 그냥 미토콘드리아의 내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내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내강에 미토콘드리아 내강에 여기에
고리형 DNA 들어있고요. 리보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70S 유사 리보솜 이 안에 들어있고요. 자, 이 안에서 TCA 회로가 들어갑니다. TCA 회로. 그 다음 뇌막과 뇌막과 외막 사이 공간이 있죠. 요 부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산소 소모가 일어납니다. 산소 소모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O2에 소모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TCA 회로를 통해 가지고 CO2의 생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을 완전히 산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포과 광합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뒤에서 배우실 거고, 그럼 연옥체 미토콘드리아 구조도 자세하게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포옥시점. 자, 포옥시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옥시점.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포옥시점. 자, 포옥시점이라는 애를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포옥시점이라고 하는 애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때 부산물로 과산화소가 만들어져요. H2O2. 근데 얘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포옥시점이 카탈라제와 포옥시다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효소에 의해서 과산화소가 또 제거됩니다. 그래서 포옥시점의 특징이 우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구조적인 특징이.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카탈라제와 포옥시다제가 있음을 보면 우리가 포옥시점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라제와 포옥시다제는 포옥시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옥시점의 지표요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포옥시점의 지표요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 지방산을 분해해서 당으로 생성시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식물에서 하는 얘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출제도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식물에 대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포옥시점이 씨앗에 있을 때하고 식물체에 있을 때하고 좀 달라요. 씨앗에 있을 때에는 글리옥심이라고 부르고, 식물체에 있을 때는 포옥시점이라고 불러요. 글리라고 하는 것은 당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에 있을 때에는 지방산을 당으로 만들어요. 지방산을 당으로 만들어요. 씨앗은 여러분 발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씨앗은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발화할 때, 싹을 틀 때. 그때 지방 저장하고 있다가 그 지방을 당으로 바꿔서 그 당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체가 되게 되면은 광합성하니까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체에 있는 포옥시점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 제거하는데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이제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광호흡을 하는 과정과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이제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씨앗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옥시점의 다른 특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특징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옥시점에 대한 얘기까지 쭉 해보았고, 지금까지 얘기들이 막성 구조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상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50페이지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50페이지에 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5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거기 4번에 염색질 얘기를 우리가 아직 안 왔는데, 염색질 얘기는 제가 뒤에 가면은 분열 파트가 있어요. 그쪽에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은요, 여러분 좀 놔두세요. 자, 그 다음 리보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했으니까요. 이건 참고로 다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52페이지에 소포체에 대한 얘기들도 다 했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53페이지에 골지체 리소즘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요. 역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54페이지에 액포에 대한 얘기, 그 다음 그 옆에 55페이지에 포옥시점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엽록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뒤에 가도 좀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읽어는 보시되 참고로만 보시고, 56페이지에 대한 얘기도 제가 했죠.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얘기도 오늘 다 하지 못했어요. 세포과도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좀 슬쩍 한번 보시고요. 자, 옆에 가보시면 57페이지에 연노체 미토콘드리아 기원에서 세포 내 공생에 대한 얘기가 추가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세포 골격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교재에는 없지만 이제 바이러스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